학부모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원 메가스타 대학원 원장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래 대면 설명회로 우리 그 윈터스쿨 설명회가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그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사태 악화로 인해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대면 설명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하루빨리 좀 그 호전이 되고 안정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좀 학원에 다니고 학부모님들도 좀 그 부담 없이 설명이 오실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기까지 1년의 시간이 남아 있는데 그 1년의 시간을 잘 좀 리드해 주셔서 정말 그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리드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 정말 비장한 각오로 입시 전선에 나서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1년 동안에 입시의 전사로 싸워 나가는데 오늘 설명회가 그 많은 도움이 좀 그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 2022년 입시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길게는 얘기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그 줄여서 몇 가지만 요점만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이후에 우리 그 고3을 책임지고 있는 실장님이 수시 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우리 윈터스쿨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그 설명을 해 주실 거고 특히 그 뒤에 우리 그 과학과 대표 선생님이 탐구 과목 선택 요령과 준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그 상세한 말씀을 그전에는 설명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데 워낙 그게 중요한 어떤 그런 해가 되어서 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2년 입시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22년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내년에 고3이 되는데 내년이 21년이죠. 2021년에 고3이 되는데 대학에 가는 건 2022년입니다. 입시 용어는 항상 대학에 진학하는 해를 기준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예비 고3은 2022년 입시생이 되는 겁니다. 2022년 입시는 지금의 입시 제도에서 뭐 크게 변화하는 건 없는데요. 아주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쭉 유지되어 오던 입시 제도에서 그 조국 사태로 인해서 그 조국 장관의 딸이 뭐 고려대 입학하는 과정이라든가 부산대 의전을 입학하는 과정 이런 데에서 학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면서 뭔가 좀 입시가 좀 더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정치권에서 그런 어떤 국민들의 어떤 그런 비판과 어떤 그런 그 소망 이런 것들을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강화하겠다. 2022년 입시에서 이런 것들을 모토로 내세웠고요.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건 한마디로 그 핵심이 뭐냐면은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점수 경쟁 이런 것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방식 무슨 뭐 수상 경력이라든가 논문 경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주관적인 평가라든가 이런 것과 다르게 딱 그 점수 경쟁을 하면 깔끔하기 때문에 그 점수 경쟁을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입시의 그 트랙들 그 길들을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공정성을 강화시킨 것이 그 핵심이 되겠고요. 공정성 강화라는 거 한마디로 계량화 중심이 된다라는 거. 계량화라는 건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숫자 중심으로 한다는 걸 이제 지금의 전형 방식으로 조금 그 다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고3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 때문에 뭐 이런 용어는 다 아실 거고요. 지금 그 이제 대학에 가는 데는 크게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개의 틀이 있죠. 그리고 수시에는 네 개의 트랙,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 전형. 그리고 이제 정시에는 다른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이 아주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거의 전부 다 수능이기 때문에 수능 중심 전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시의 4가지 트랙과 정시의 어떤 그런 수능 중심 트랙에서 그동안에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상위권 대학들은 상당히, 서울대학은 거의 80%가 되고 고대는 50%가 넘고 굉장히 이제 컸었는데, 이게 어떤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상당히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라든가 이런 것도 주관적인 요소가, 점수로 평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주관적인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2023년도 입시에서 예비 고2에서부터는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억압을 하겠다라는 이런 어떤 정책 목표를 세웠고, 학생부 종합도 지금 그 숫자를 줄이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감소가 된다. 대부분 하락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학생부 교과, 현재도 이거는 대학으로 가는 가장 큰 문이죠. 한 43% 정도의 학생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의 43%를 학생부 교과로 뽑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은 그동안에는 20한 2, 3% 정도 되는데 이거를 계속 강화하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22년도에는 상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능 중심 전형이 정시에서 30%가 넘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학들도 25% 이상으로 끌어올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의 22, 3%에서 30% 가까이로 계속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마디로 내신 점수로 따지는 거죠. 내신 점수. 그냥 학교 내신 점수 받은 거. 요거는 수능 시험 봐가지고 받은 점수. 이렇게 점수로 계량화되는 어떤 그런 결과로 점수를 가지고 경쟁하는 이런 방식을 강화시켰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요걸 정리해서 써드리자면, 여타 전형, 학생부 교과와 정시에서 그 수능 중심의 전형을 제외한 여타 전형,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논술이라든가 제가 여기 써드렸습니다. 특기자 전형, 이런 것들은 대폭 축소를 시키고 학생부 교과와 정시가 강화된다는 거. 정시의 수능 중심 전형, 정시가 강화되었다. 이게 이제 2022년 입시의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수능과 학생부 교과가 중심이 되고 이거는 내신 성적이고 이거는 수능 성적이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 수능 공부를 그만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생부 교과라는 게 언뜻 보면은 내신 성적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학생부 교과에 어떻게 보면 내신 성적보다 이 문에서, 이 길에서 내신 성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이 말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훨씬 더 내신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수능 성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학생부 교과라는 건 말 그대로 내신 성적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내신 성적의 학력적 진정성,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그 아이의 실제 학력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에 학력 격차가 있기 때문이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무슨 역 가까이 있는 용인외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무슨 민족사관고라든가 이런 아주 최고 레벨의 고등학교의 중간 정도 하는 학생이 저 시골에서 무슨 전교 1등 하는 학생보다 훨씬 더 공부를 잘한다는 거, 훨씬 더 학력이 높다는 거, 수능 보면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 이런 것들 대학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만을 가지고 아이를 뽑는 거는 절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항상 여기에 수능 조건을 달아놓습니다. 이 수능 조건이라는 게 강력하게 깔려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 과와 이 계열은 무슨 2등급 3개, 세 과목, 수능에서 3과목 합이 5등급, 3과목 합이 7등급, 이런 식으로 항상 조건을 달아놓거든요.
이 조건을 못 맞춰가지고 학생부 교과에서 떨어진 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의 어떤 그 문을 통과하려면 일단 이 조건을 잡아야 돼요. 이 조건을 통과하고 나면 훨씬 더 경쟁률이 뭐 그냥 엄청나게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은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학생부 교과도 교과 성적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능이고, 요거는 오로지 수능 점수고,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입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수능이 핵심이다. 수능이 입시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뭐 학종 뭐 이렇게 관리라든가 뭐 수시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되겠지만, 하여튼 중간에 대비하는 과정과 상관이 없이 뭔가 수능 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꾸준히 해야 한다는 거 말씀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대학 입시의 전체적인 틀로 보자면은 대학에 지나가는 것 자체는 옛날에는 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대학 진학 자체는 아주 쉽습니다. 대학 가기는 매우 쉽다. 아이들이 대학 가려고 굉장히 고생하는데 대학 가기가 쉽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옛날보다도 대학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지금 우리나라 대학의 숫자가 250개가 넘거든요. 넘고, 그 대학들이 뽑는 학생들의 숫자가 4년제 전문대 빼고요. 전문대 빼고 4년제 대학 정원이 35만 명 정도 됩니다. 35만에서 더 넘거든요. 35만에서 36만 이런 정도가 되는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2022년도 지금 우리 예비 고3의 경우에 40만대 후반, 40만, 67만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실제 수능 볼 때는 수능 포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한 5, 6만 명 빠지거든요. 그러면 40만 명 조금 넘는 아이들이 수능을 보게 될 것 같고, 4년제 대학 정원은 35, 6만 명이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러니까 대학 정원과 어떤 그런 고3 졸업생의 숫자 차이가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학에 그냥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한다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한 1.3대 1 고등학교 졸업생과 4년제 대학 정원이 2022년도 입시 같은 경우에는 한 1.3대 1 뭐 이 정도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하는 건 뭐 그냥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매우 쉬운데, 이제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문제지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좋은 대학의 기준으로 많이 얘기하는 인서울,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보다 굉장히 어렵고, 인서울의 경우는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2등급 수준을 유지해야 됩니다. 인서울이라는 건 흔히 이렇게들 많이 쓰죠. 인서울의 개념이라는 건 이제 꼭 뭐 서울에 대학이 있다기보다도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 다닌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그 대학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그냥 말하자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어떤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아는 그런 대학들을 얘기하는 거죠. 스카이, 서성, 한이, 중경, 외시, 동건, 홍숙, 이 라인까지 지금 이 열 몇 개 대학인데, 이 대학의 정원이요 3만 명을 조금 넘습니다. 3만 몇천 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4년제 대학 어떤 그런 모집 정원이 30몇만 명이라고 할 때 딱 10%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 중에, 대학에 지나간 학생들 중에 10명 중에 1명만이 이 대학들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가는 건 굉장히 쉽지만 인서울에 들어가는 건 이거는 상당히 어렵고, 그런 의미에서 2등급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1등급이 4%고 1등급 컷라인이 4%고 2등급이 11%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게 11%와 20%가 거의 일치하니까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2등급 수준을 유지해야만 이 대학들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뭐 괜찮은 대학에 진학하는 건 상당한 정도로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만 이 안에 진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예비고사 학부모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크게 뭔가 후회하시지 말라고 이거 하나 좀 그 중요한 사안이어서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이 부분에서 착시 현상을 아주 조심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3 학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십니다. 우리 아이가요 고3 때 성적이 괜찮았거든요. 무슨 사설 모의고사라든가 평가원 시험 볼 때 6월 9월까지도 어느 정도 무슨 2등급 이렇게 나오고 간혹가다 3등급 나왔지만 꾸준히 성적을 유지했었는데 실제 수능을 망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요 사실은요 그 아이가 유난히 소심하거나 유난히 수능에 대한 어떤 그런 공포심이 강해가지고 시험을 망쳤거나 이런 아이여서가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수능이라는 건 항상 성적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능이 왜 성적이 떨어져요? 똑같은 애들이 시험 보는데, 이렇게 학부모님들이 질문하실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아이들이 시험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성적이 하락할 이유가 없죠. 성적이 하락하는 이유는 집단이, 시험 보는 애들의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걸 제가 착시현상이라고 써드렸는데 이거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3학년 때 모의고사 응시 집단과 실제 모의고사 응시 집단이 있고 수능 응시 집단이 있을 때 이 집단이 동일하면은 아이가 평소에 유지하던 성적이 그대로 나오겠죠. 그런데 이게 달라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모의고사 응시 집단이 수능 집단으로 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모의고사 때 시험을 보던 고3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한 10% 정도 됩니다. 매해 한 5만 명에서 6만 명 정도 되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애들이 수능을 포기합니다.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안 되니까. 혹은 실업계 학생들이 나는 대학 안 가고 취업할 거야. 시험을 안 보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얹혀있는 아이들이 새롭게 등장합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반수생들. 대학 다니다가 더 좋은 대학 다니려고 또 수능시험 보는 애들. 얘들은 모의고사 안 보거든요. 모의고사 집단에 안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이런 애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카이 다니다가 의대에 가려고 다시 시험 보는 애들, 이런 애들 최상위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 집단 전체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응시 집단 자체가 달라진 거야. 밑에 애들은 빠지고 위에 애들은 달라붙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2등급 선을 유지하던 애가 이 집단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에 와가지고는 이 라인에서 머무르게 되는 거죠.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은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나와도 수능에서는 그게 3등급이나 4등급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인서울의 라인이라는 게 참 쉬운 게 아니다. 우리 아이가 고3 때 받는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실제 수능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 이런 어떤 그 분석을 하면서 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고3 생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고3에서 이제 내신 시험이 남아있고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되니까 내신 대비하고 수능 대비 어떻게 이거를 어떤 짧은 기간 동안에 다 할 수 있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대비라는 게 고3에서는 이퀄 내신 대비입니다. EBS 연계성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고3 학생들은 대부분 EBS 교재의 내용을 가지고 학교 시험을 봅니다. EBS 교재의 내용을 충실하게 공부하도록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내신 시험을 그 연계된 EBS 교재,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이라든가 이런 걸로 출제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잘 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EBS 교재 공부하는 거고 수능 대비가 되는 겁니다. 특히 아직은
2024년도 지금 예비고일 입시에서는 EBS 연계율을 50%로 떨어뜨립니다만 아직은 70%가 2022년도까지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EBS 교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거. EBS 교재의 완전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정말 눈에 불을 켜고 EBS 교재를 들여다보고 뭔가 반복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제가 쓰는 표현 가끔 한 번씩 아이들에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우리 그 재수생들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렇게 시찰하다가 아이가 졸고 있으면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야, 너 지금 네가 앞에 보고 있는 EBS 교재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그게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이, 거기 나와 있는 문제가 네가 수능 시험장에서 마주칠 지문이야. 마주칠 문제야. 똑같은 문제가 나와. 똑같은 지문이 나와. 실제로 나옵니다. 70%가. 그런데 졸음이 오냐? 그 지문이 수능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그 문제가 수능 시험에 나올 거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 좀 그 단속을 해 주실 때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EBS 교재의 완전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플러스 학교 생활과 관련되어서 고3이기 때문에 학종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이거는 수시에서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떤 평가를 해주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될 내용,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는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기 초에 우리 아이는 어떤 계열로 진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학생부에 기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더욱 중요한 거, 이 담임 선생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 학생부 교과에서 학교 추천 제도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옛날보다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추천 제도는 크게 두 갈래가 있는데요. 학교당 교장 추천, 이런 식으로 교장 선생님 몇 명만 추천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혹은 우리 대학은 그 고등학교, 특정 고등학교는 몇 명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에서는 몇 명까지만, 20명까지만, 30명까지만 우리 대학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추천 제도를 딱 보편화시켰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려면, 그 학교에 추천을 받으려면 상당히 담임 선생님과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이든 학생이든 미리 선생님에게 저는 서울에 무슨 대학 지원할 건데요, 이런 계열 지원할 건데요, 생활기록부에 이런 내용 좀 써주시고, 관련된 어떤 그런 제 그 학습 과정을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시고, 나중에 그 대학에 좀 지원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험 공부를 학교 그 내신 대비를 열심히 하고, 내신 시험을 잘 보면은 스님들이 이뻐할 테니까 그게 수능 대비가 되고, 또 하나 그 진학과 관련되어 가지고 담임 선생님과 대화를 하면서 미리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대학에 진학하는 과정에 대해서 미리 자기가 설계한 거를 스님에게 자꾸 설명할 필요가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서. 고등학교 생활에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이게 우리 예비고3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점인데요. 지금까지 시행해 오던 수능의 큰 변화가 지금 2022년 입시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능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켰거든요.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보자면, 우리 예비고3이 되는 애들이 배우는 고등학교의 교과 과정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이과 개념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시험도 뭔가 그 개편된 교과 과정에 맞게 치러야 된다. 시험 방식도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수능도 굉장히 그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지금까지는 모든 아이들이 공통으로 보던 국어,
수학, 탐구 이런 데서 전부 선택이 생겨났습니다. 이 부분은 국어는 공통 부분이 75점이 있고 내가 선택해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보는 부분이 25점이 있고 수학도 그동안에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수학을 보았고 똑같은 국어를 보았습니다. 21년 입시까지는. 근데 2022년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수학도 공통적으로 보는 부분이 75점이고 내가 선택해서 보는 부분이 25점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미적을 선택하냐 확통을 선택하냐 무슨 뭐 기하를 선택하냐 이런 데 따라서 25점 부분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현명한 선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탐구는 선택의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문과생도 과탐을 볼 수 있고 무슨 그 자연계열 학생도 사탐을 볼 수 있는 식으로 크로스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방을 시켜 놓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가 될 텐데 이게 중요한 요소여서 오늘은 우리가 그 탐구 과목의 대표 선생님을 우리 강연 끝부분에 모셔가지고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따로 들으시도록 하고 요 수능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달 전에 예비 고3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다른 내용들까지 조금 더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상세히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홈피에 그때 설명회 동영상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고3 설명회 동영상이 우리 홈피에 있는 겁니다. 제가 그때 강연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참조하셔가지고 보시도록 하고 아주 기본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 그 자료집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집을 받으신 학부모님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부모님들도 있겠지만 그 자료집 안에 2022년 입시와 관련된 부분 그 부분을 보시면은 좀 뭐 이 수능에 이 달라지는 부분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료집은 짚어드리지 못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의 동영상하고 자료집 이런 것들 참조를 하시고 제가 뭐 학부모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많이 했는데 오늘은 제 뒤에 우리 그 고3 실장님이 강연하시는 내용이 그 윈터 스쿨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그 수시와 관련되어서 이런 그 내용을 말씀 좀 하실 텐데 그게 더 훨씬 더 중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요점만 오늘 말씀드리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사실은 이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일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그 우울한 코로나 시대가 되어가지고 정말 이 그 현재의 상황이 언제 종료가 될지 도무지 예단하는 게 불가능하죠. 지금도 2.5단계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는 일수가 3분의 1로 줄어들었고 아마 내년에도 그 고3이 되어가지고도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는 어려울 것 같죠. 지금 뭐 백신과 뭐 치료제를 계속 만들어내고 보급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리고 있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완전히 정착이 되기까지는 뭐 6개월, 1년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 생활이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죠. 코로나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학교도 제대로 가지 않고 혼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이 자기 통제와 관리입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기 통제와 관리가 되는 학생이 입시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자기 통제와 관리는 누구에게나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학생들도 믿어야 되고 나이 18, 19 이런 나이대에 있는 청소년들은요. 제가 정말 그동안에 많은 아이들을 옆에서 지켜보고 이런 어떤 입시의 전문가로서 수많은 경험을 축적하면서 내린 결론인데요. 18살, 19살 이런 청소년기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1년 동안 눈에 불 켜고 공부하면 애들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적,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자기 인생의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참 많이 봤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수학이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던 애가 이를 악물고 수학 7등급, 8등급, 9등급에서 출발해서 공부해가지고 수학 1등급으로 끝내는 그런 애들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 1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이가 자기의 어떤 그런 뭔가 내면을 이렇게 잘 살피고 내가 정말 공부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를 악물고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어떤 그런 자기의 마음을 만드는 상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내면적 각성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내면적 각성 상태, 내면적 각성을 만들어내야 된다. 이게요, 제 그동안의 경험으로는 이 내면적 각성을 만들어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오고요, 이 내면적 각성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부모님이 신경 쓰셔야 될 문제입니다. 좋은 학원,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이가,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는 철이 들게 하는 거, 내면적 각성을 하도록 만드는 거. 이거를 부모님들이 정말 이게 부모님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여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 문제에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참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건데 일단요, 제가 교육의 전문가로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내면적 각성 상태를 아이가 그 학습에 집중하도록 만드는데 부모님들이 아주 손쉽게 선택하는 방식이 야단치는 겁니다. 공부 좀 해. 다른 애들은 뭐 어쩌고, 너희 사촌 형은 뭐 서울대 갔는데 뭐 어쩌고, 아이들 비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반발심만 불러일으킵니다. 더 어긋납니다. 갈등만 심해집니다.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훈계도 별로 도움되지 않습니다. 너 이따위로 해가지고 대학 가겠어? 별로 아이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고3이 되면 부모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아요. 전혀 부모의 어떤 그런 말이라는 것이, 친구의 얘기는 정말 잘 듣고 잘 넘어갑니다만 부모의 얘기는 정말 친구 얘기의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소용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단과 훈계라는 게 거의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어떤 서울대학 교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를 철들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부모 한 명이 죽는 거다. 부모가 죽으면 진짜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가 철이 들어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 각성하고 공부하기 시작한다. 이런 진짜 교육을 전공한 서울대 교수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려고 부모님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그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가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어머님이 식탁에 엎드려서 울고 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아이가 그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 뭔가 좀 숙연해지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이런 어떤 전략을 구사한다고 하는데, 우는 것도 정말 참 그렇죠. 아이 공부시키기 위해서 부모님이 연극을 하는 것도 그렇고.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아이와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 너무 멋진 얘기 하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늘 격려해 주시면서 오늘 힘들었지, 1년 잘 참아보자. 내가 이렇게 입시 강연에서 그 동영상에서 보았던 내용인데 이러한 것들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 많이 해주세요. 마음을 좀 많이 편안하게 좀 풀어주세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고3이 된 것만도 대단한 거야. 흔히 그 사람들이 쓰는 그 농담 중에, 나이 먹은 어떤 그런 남자들이 하는 농담 중에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아들은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야.
사람만 있으면 부모 도와주는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특히 아들들은 정말 많이 어긋나고 세상의 유혹에 많이 이렇게 넘어가고 진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한두 번 야단쳐가지고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는 설득 중요하고요. 저는 설득에서 이런 거 참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옛날에 고생했던 얘기,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해서 힘들었던 얘기, 부모님이 옛날에 정말 많이 뭔가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일들, 어려운 환경이라든가 부모님과의 갈등 문제라든가 혹은 부모님이 나약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 걸 못했던 일이라든가 제대로 공부를 못했던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게 위선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상당수의 부모님들이 이런 식으로 아이를 훈계하려고 하는데요. 내가 네 나이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이의 열등감만 더 키웁니다. 도움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세요.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어. 엄마 아빠가 보기에 너는 엄마 아빠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엄마 아빠는 옛날에 뭘 못했는데 가난 때문에 부모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걸 못했는데 너는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는 엄마 아빠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격려해주고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에 어떤 내면적인 변화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할 때, 불이 붙을 때, 그 다음부터는 자동입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흔히 쓰는 철이 드는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학원 가라, 뭘 어째라, 뭐 어째라 이런 잔소리 하지 않아도 스스로 정말 이를 악물고 어떤 일에 집중하고 학습에 집중하고 자기 일을 자기가 챙겨서 하거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고3의 학부모로서 다른 여러 가지 입시 정보를 뭐 이렇게 알아내고 아이에게 좋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이 내면적으로 각성 상태를 만들어내는 일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많이 써주시라는 거, 이런 어떤 그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 이런 어떤 자기 통제와 관리를 만들어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다른 어떤 길로는 우리 학원이 시행하는 윈터스쿨 같은 거, 중소규모의 학원은 뭐 그런 거 할 엄두도 못 냅니다만, 윈터스쿨이라는 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 일찍부터 아침 한 9시부터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13시간, 14시간을 하루 종일 앉아서 이를 악물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런 학습의 전사로 우리가 훈련을 시키거든요.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우리 그 실장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다만, 이런 윈터의 훈련을 1월 한 달 동안에, 올해는 또 2월에도 우리가 학교 상황에 따라서 종일 하루 종일 하는 윈터를 만들어 볼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윈터를 거치고 나면 자기의 어떤 그런 힘든 어떤 그런 시련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내면이 연마되는 그런 어떤 그 경험을 하면서 애들이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런 어떤 윈터스쿨에 입학을 시키든 부모님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좀 그 부모님 나름의 전략을 구사하든 간에 아이들의 내면에 불이 붙는 그 각성 상태를 만들어내는 게 고3 학부모님으로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은 간단하게 제 강연을 이걸로 가름하고 뒤에 고3 실장님과 우리 그 탐구 선생님의 이어지는 강연을 경청해 주실 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3 학생들의 학습 지도와 입시를 지도하고 있는 고3 교훈실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 모든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학습 지도와 가족의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예비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여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온라인으로 저희가 설명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저는 겨울방학 윈터 프로그램 및 고3에서 준비하고 있는 연간 수시 정시 입시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집 76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이제 저희가 이제 윈터 설명회를 갖게 되었기 때문에 윈터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제 21년도에 22년 대입을 준비하는 21년도에 어떠한 이제 학사 일정이 있는지, 모의고사 일정이 있는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특히 저희 고3 연합반에서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6페이지에 보면 윈터스쿨 프로그램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강일이 1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을 모시기 한참 전에 사실은 자료집을 준비하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현재까지의 그 정부 방침에 따라 28일까지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개강일이 29일 화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토요일에 추가적인 보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학사 일정이 많이 좀 변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방학이 일정이 좀 많이 상이하다 보니까 윈터 기간을 1부와 2부로 나뉘어져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1부는 12월 29일 화요일부터 1월 13일까지, 아마 1월 13일이 인근에 있는 수원 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늦어도 이제 방학에 들어가는 시기가 될 것 같고요. 해서 이 기간 동안은 오후 7시부터 지금 학원에 나오는 시간과 같습니다. 오후 7시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2부는 이제 부모님들께서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종일반 윈터 기간은 1월 14일 목요일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서 기간 동안 저희 고3 연합반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국어의 경우는 화작과 언어 매체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학은 이제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가 미분과 적분 혹은 미적과 확통을 동시에 혹은 확률과 통계를 집중적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제 일부 시기에 그 학생의 학교에 따라 그 방학을 13일 이전에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저희가 바로 아랫줄에 나와 있듯이 오전 자습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해서 자습 신청서를 배부를 해서요, 학생들을 통해 신청을 받지만 사실 신청이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집에서 소중한 시간을 좀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학생들 자습 유도를 하게 되고요. 해서 출결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상주해서 질의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습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6페이지 아래쪽에 프로그램 특징을 보면, 저희가 지금 예비반 자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현재 예비고3 학생들의 기말고사 대비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굵은 글씨로 이제 윈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방금 안내드린 대로 1월과 2월에 윈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유의하실 내용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안내드린 기간은 1월 14일부터 1월 30일까지 2부 안내를 방금 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수학 진도는 2월에 마치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고3이 이렇게 단독적으로 입시를 그 학생들한테 상담을 하면서 운영된 지가 10여 년 정도가 되었는데, 11년부터 10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해서 그 과거에 부모님들의 니즈가 좀 많아서 1월 한 달 기간 동안 저희가 그 수학 진도를, 그러니까 수능에 이제 볼 수 있는 수학 진도를 마치려고 이제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나면, 윈터가 종료되고 나면 이제 항상 학생들을 통해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월 한 달 동안 수학을 이렇게 몰아서 진행할 때 이래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학생들의 이해도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해서 수학의 경우만 미분과 적분 확통, 그 다음에 확통반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내를 드렸는데요. 근데
수원의 경우는 공통으로 진행되는 수원의 경우는 1월에 모든 진도를 마치게 되지만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선 2월까지 진도가 연장이 됩니다. 해서 2월에 수학 진도를 마치게 된다를 안내드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나와 있는 10가지 프로그램 특징들 중에 1번에 대해서만 안내를 좀 드리자면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학원에서는 수업을 전담하고 질문을 받아주시는 선생님 그리고 상담 선생님이 따로 존재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저희 고3 연합반 같은 경우는 그 전담 선생님이 수업 그리고 입시에 대한 지도 그리고 질의응답 학습 관리를 모두 전담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자면 이제 저희가 이제 9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게 되는데 상담 선생님이 뭐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2달에 한 번 정도 상담한 결과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면접에 강한지 그러니까 남 앞에서 이야기를 잘하는 성향을 가졌는지 아닌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는 수업과 입시지도 그 다음에 학습 관리를 전담 선생님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서 총 10가지 내용을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저희가 지금 이제 예비 고3 학생들을 맡아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기보다는 10년 동안 여태까지 해왔던 내용을 실제로 진행되었던 내용을 요약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77페이지입니다. 방금 안내드린 대로 일부 12월 29일부터는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학생들이 3교시로 국어, 영어, 수학 수업을 나눠서 진행하게 되고요. 중복되지만 다시 안내드리자면 이 기간 중에 방학을 하게 되는 학생은 오전에 학원에 와서 저희가 오지 않으면 전화를 하겠죠. 출결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온 학생들 중간에 졸지 않게끔 자습 감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자습을 하다 모르는 문제가 생기면 질문을 받을 수 있게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 바로 아래 칸에 나와 있는 2부 기간에는 1월 14일부터 목요일부터 이제 부모님들 알고 계신 종일반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그 다음에 오후 점심시간 전까지 총 4교시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업 2시간에 테스트 2시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해서 77페이지 아래의 표를 보시면 2교시에 매일 영어 듣기 평가와 같은 시간에 국어 유형별 테스트 보통 이제 과거에는 비문학 중심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역시 4교시에 매일 수학 테스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해서 전날까지 배운 내용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추려서 저희가 수학도 매일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 점심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오후에 역시 4교시 이때는 4교시가 전부 수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역시 석식 전에 저녁 식사 전에 영어 단어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녁 식사를 마치고 7시부터 모든 선생님이 이때는 전부 학생들의 질의응답을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수업을 시작해서 매일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14일부터는 지금 안내드린 내용대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서 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78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5번의 입학 절차 및 선발고사 내용이 있는데요. 그중 두 번째 선발고사는 저희는 이제 이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현재 고3에
예비 고3 학생들이 올라와서 기말고사 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지금 시험 대비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 선발고사에 전부 응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오셔서 그동안 학생의 내신 성적표라든가 그리고 최근 모의고사 성적표를 지참하셔서 반배정을 받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선발고사에 응시를 하신다면 기존에 1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응시한 데이터가 집계가 되어 있으니까 조금은 더 정확하게 반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번의 장학제도입니다. 이제 장학제도 내용을 보면 아마 다른 학원하고 견주어서 저희 장학제도가 정말 잘 구비가 되었고요. 아까 이제 원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그 내신이 다소 부족한 뭐 6에서 7등급 혹은 모의고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학생들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끝에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드물게 성적 향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덜어 있습니다. 해서 그 장학제도 중에 두 번째 비학상승 제도가 안내되어 있는데요. 재작년에 모의고사 혹은 내신이 7등급에 준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저희 그 안내되어 있는 비학상승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이 없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모의고사에 7등급을 맞은 학생이 만약에 다음 모의고사에서 뭐 그럴 리는 없지만 6등급을 맞으면 국영수합 3등급 상승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은 비학상승 제도에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7등급 정도 준하던 실력을 갖던 학생이 비학상승 제도 적용을 받고 학습 동기부여가 돼서 수학이 마지막에는 구평에는 3등급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고요. 해서 정말 지금 공부를 하려는 마음을 먹은 학생한테는 좋은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래 나와 있는 장학제도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지난달에도 한 100분에 준하는 부모님들을 모시고 예비반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은 수시정시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안내를 이렇게 자세하게 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79쪽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이제 2월 시간표 안내하고 제가 가로 열고 예정이라고 지금 그 표현을 해놨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79쪽의 표는 올해 2월에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예정이라고 제가 남겨드린 이유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지만 아마 올해 2월에는 개학을 하는 학교가 올해 20년도에는 5개 학교 정도가 2월에 개학을 했습니다. 그럼 2월에 개학을 하면 저희 재원생 중에 5개 학교라도 개학을 하게 되면 오전 프로그램에 참석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윈터 1월 프로그램은 아침 9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저녁까지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7시부터 자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10시까지. 그런데 2월에는 순서만 조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올해 2월은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해서 오전에 자습을 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점심 식사 전까지 자습을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윈터에 진행했던 수업을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1월이 수업에 이어서 자습을 진행했다면 2월에는 자습을 진행하고 오후부터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정이라고 남겨둔 이유는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2월에 방학을 유지하는 학교가 많습니다. 해서 재원생들 중에 만약에 2월에 개학을 하지 않는다면 아까 원장 선생님 그 강연에 말씀 주신 내용대로
1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하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학생들 학사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만에 하나 오전에 자습을 진행하고 수업을 하지 못하고 자습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 윈터의 일부 프로그램처럼 출결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습 관리하고 그 다음 질의 응답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0쪽 내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80쪽에 제가 굵은 글씨로 고3 입시 준비사항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요. 예, 정리하자면 칠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원장님 말씀 마치고 나서 원장님 강연 마치고 나서 정리를 잠깐 했는데요. 자, 지금 안내드린 내용이 12월하고 1월에는 윈터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윈터 기간의 일부는 12월 29일 화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1월 13일까지. 그 다음에 2부 이제 종일반 프로그램이죠. 1월 14일 목요일부터 1월 13일까지 1월 30일입니다. 30일까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윈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월 달에 윈터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윈터에 준하는 프로그램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거듭 안내드리지만 이때도 오전 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보고 계신 80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한 건데요. 이제 3월 2일이 되면 우리 학생들이 실제 고3이 되게 됩니다. 3일절 마치고 2일날 이제 학교를 등교하게 될 텐데 3월 달에 학교 등교하고 나서 담임선생님 인사하고 고3이 이제 뭐 지켜야 될 그리고 뭐 준비해야 될 내용 설명을 듣게 되겠죠. 그리고 지나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3월 달에 3월 중순이 안 돼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제 고3에 올라와서 처음 진행되는 첫 전국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학교 가고 열흘 정도 지나면 처음 서울에서 진행하는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 4월이 됩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텀이 지나서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이 되면 모의고사는 잠시 쉬어가지만 중간고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수행평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21년이 되면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열흘 돼서 모의고사 봐야 되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또 모의고사를 봐야 되고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중간고사 준비를 하고 역시 시험을 치러야 하고요. 그리고 6월 달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원 1차 수능을 주관하는 곳이죠. 그래서 1차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7월이 되면 역시 중순이 조금 안 돼서 인천시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되죠. 그리고 8월이 되면 역시 모의고사는 잠시 쉬어가고요. 그리고 9월이 되면 평가원 이제 수능 이전에 마지막 평가원 시험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를 또 응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월 수능이 18일 날 진행되게 되죠. 그리고 9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이 되고 12월 하순에 혹은 1월 초순에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윈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시기에 정말 학습에 매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1월까지 쉬어가는 달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에 진학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고3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러면 정말 늦게 되는 거죠.
3월에 정말 우리 자녀가 어떠한 계기가 되어서든지 간에 나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도 정말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해야지 라는 각오가 생겨도 잠시도 가만두질 않습니다.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보게 되고, 제가 지난달에 예비반 설명회를 할 때 부모님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학원에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과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이 됐든지 간에 이 시기에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일정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정말 늦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는 이게 21년도부터 22년, 그러니까 21년 말 22년 대입에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게 우리 학생들이 윈터에 학습에 매진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앞서 처음에 이제 안내드린 대로 저희 이제 고3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이제 준비하고 있냐면요. 뒷부분에 이제 상세히 하나하나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81쪽을 보면 타이틀에 개별 관리 내용이다 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놨고요. 성적 관리가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사실은 이 앞에 11월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 응시한 모의고사 결과부터 그 다음 3월, 4월, 6월 쭉 이어지는 모의고사 성적을 1년 동안 저희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해서 모의고사 성적의 기록이지만 이 기록은 정시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학생들 수시 원서 접수를 할 때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만약에 이제 81쪽에 남아 있는 내용대로 여태까지 쭉 본 모의고사 점수를 갖다가 집계를 한번 해봤는데 우리 학생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2, 2, 3, 3 국수 영탐 기준으로 2등급 2개, 3등급 2개 정도의 모의고사 성적 분포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수시에서 학과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연도에 따른 차이가 있겠지만 이러한 점수 분포를 갖는 아이가 수시에서 경기대를 쓸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81쪽에 남아 있는 내용처럼 저희가 1년 동안 학생들 모의고사 성적을 관리를 해서 마지막 9월 성적까지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점수 예측을 보고 9월 초에 시작하는 9월 아마 평가원 시험이 9월 3일 이 정도 2일이나 3일 날 이제 치러지게 될 테고요. 거기에서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그 뒤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 결과까지 여태까지 시험 결과의 내용을 봐서 이 정도면 우리는 수시에서 원서를 쓰지 않아도 되겠다. 아니면 원서를 써야 되겠다. 라는 수시에 대한 참고로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하나 넘겨보겠습니다. 82쪽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설명회를 포함해서 수시나 정시의 입시 말할 것도 없이 그 본사하고 업무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수시 원서 접수가 결정되고 나면 여기에 이제 면접 전형이라든가 혹은 종합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학생들에 대해서 저희가 1년 동안 학생들을 직접 수업도 하고 질문도 하고 학습에 대한 관리도 하고 직접 이렇게 관리를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본사의 논구술팀과 업무 협약을 해서 특히 면접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원서 접수가 맞춰지는 9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본사의 논구술팀 강사진들이 오게 돼서 면접관 2명에 그 다음에 학생 1명 2대 1로
개별 면접 지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82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러한 개별 면접 지도를 진행을 했을 때 우리 학생이 뭐가 장점인지 뭐가 부족한지를 평가표로 작성해서 우리 학생들과 소통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82쪽에 그러한 내용을 사례를 하나 실어놨고요. 그 다음 83페이지 내용입니다. 예, 맨 위쪽을 보면 자소서 관리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부모님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24년도 대입부터는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죠. 그래서 한양대부터 시작해서 몇몇 대학이 올해부터는, 한양대도 원래 자소서가 없었죠. 그래서 몇몇 대학이 22년 대입부터 자소서를 폐지를 했고요. 그 다음 교대도 22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도 기존의 기본 3가지의 선택 하나에서 하나가 빠져서 총 3개의 항목으로 줄어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83쪽은 그동안 저희가 자기소개서 첨삭 지도를 쭉 진행을 하면서 그 사례를 조금 작게 축소를 해서 4개 정도 부모님들 보실 수 있게 기록을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학생이 건국대, 오른쪽 위에 학생이 이대. 이 학생의 경우는 이제 추합해서 합격을 한 학생인데 그러한 사례를 좀 실어봤고요. 자, 그 다음 8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84쪽부터 87쪽까지 저희가 그동안 수시 상담했던 사례 4가지를 제가 좀 실어봤고요. 그래서 잘된 사례 2가지와 저희가 매년 10여 년 동안 정말 학생들 입시를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부모님들께서 보고 계신 내용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사실은 학생을 전담해서 맡아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노고도 있겠지만 이러한 내용을 매주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마다 선생님들끼리 의견 교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기적으로 항상 주기적으로 저희가 이제 워크숍을 갖게 되는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서 잘못된 사례 2가지도 저희가 같이 한번 실어봤고요. 그 다음 88쪽, 89쪽은 이제 수능을 봤죠. 지금 고3 학생들은. 그리고 이미 종각을 해서 학원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12월 27일에 수시 합격자 최종 발표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충원이 안 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4일까지 미등록 충원 기간을 가져서 이제 미등록 충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월 7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늦어졌죠.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해서 이미 수능을 보고 종각을 하고 수능을 보고 이미 학생들이 좀 학원을 떠났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성적표가 23일에 발표되고 나면 학원에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해서 정시 상담 했던 사례를 역시 잘된 사례 하나 그리고 잘 못된 사례 하나 그래서 88쪽과 89쪽 2페이지에 역시 실어놨습니다. 해서 다시 84페이지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84쪽 내용을 보시면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흔히 얘기하는 너 내신이 몇 등급 정도니 토탈 내신이 가운데 부분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효원고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토탈 내신이 3.68 그리고 모의고사는 6평 기준으로 415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표준 점수입니다. 그리고 학생 의견을 보면 이름 아래 학생 의견이 학생은 경기권에 있는 대학 진학을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의견은
학생 의견하고 같죠. 경기권을 희망하고 만약에 지방으로 가게 될 경우 학과를 선택 좀 더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국공립대학을 희망을 하겠다. 그리고 학교에서 주신 의견은 천왕권을 한번 고려해 보자 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한 종합적인 의견은 오른쪽 내용을 보면 종합의 오른쪽입니다. 교통대학교는 나비 인재.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아주대학교는 종합전형 이름이 명칭이 아주 에이스 전형이고요. 예를 들어 인근의 경기대학교는 종합전형 이름이 KGU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교통대 같은 경우는 종합전형 이름이 나비 인재입니다. 그리고 가로 열고 지금은 이게 많이 현재 입시에서는 이게 많이 줄어들었지만 추천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내신이 3.68이면 이 해 기준으로는 모의고사가 적어도 460에서 70 정도의 표준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학생은 모의고사가 415 정도의 표준 점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의고사 결과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종합 위주의 이제 전형을 갖다가 쓰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첨삭이라든가 면접 특강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이제 저희가 메모를 남겨놓게 됩니다. 해서 이 학생이 실제 지원 대학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첫 줄이죠. 교과, 교통대학교 기계공학 쭉 오른쪽으로 표의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 학교별 학생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학교마다 대학마다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내신 점수가 다르게 작용이 되죠. 그래서 이 학생은 3.68 정도의 맨 위에 처음에 안내드렸던 내신을 갖고 있지만 이 학생이 교통대를 기준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3.65등급의 환산 내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른쪽 칸을 보시면 M 3.3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평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교통대 기준으로 환산한 내신이 3.65등급인데 전년도에 교통대학교 기계공학 교과 전형 학생들의 합격자 평균은 3.31이 되니까 평균보다 조금 낮은 내신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개 대학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혹은 학생 성향에 따라 여기를 지원하게 될까 말까 고민하게 되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두 발 뻗고 자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쭉 아래쪽을 내려가시다 보면 네 번째 칸에 홍익대학교 세종캠 기계정보공학 그리고 왼쪽을 보면 서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교통대의 경우는 교과로 지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홍익대의 경우는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학과를 살펴보게 되면 교통대는 기계공학 그리고 네 번째에 나와 있는 홍익대는 기계정보공학이니까 학과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에 큰 수정을 하지 않더라도 동시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통대학교의 오른쪽 줄을 다시 보시게 되면 수시 관연도 입시에 평균 3.31 등급 오른쪽에 바로 나비 인재하고 4.2 그러니까 교과는 합격자 평균이 3.32였지만 나비 인재 정도는 4.2 등급이 되기 때문에 교과로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살펴야 되겠죠. 나머지 5개에 다소 소신 지원을 했는지 아니면 조금 위험한 지원을 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러한 종합전형 지원을 하게 된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어차피 홍익대학교 지원을 위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학과가 유사하다 보니까 큰 노력, 큰 수정 없이도 교통대학교의 기계공학을 지원하는데 큰 무리가 따르지 않겠다 해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잘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실 저희가 좀 편집 과정에서 인쇄 과정에서 약간 좀 실수가 있었는데요. 6개 지원 중에 4개의 대학을 합격하게 된 경우고요. 그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이 학생은 이제 재작년에 수원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학생부가 5.48, 그 다음에 6평 기준으로 모의고사가 등급을 명시했습니다. 5, 4, 3, 5, 5. 그래서 그나마 영어가 3등급인데 영어는 등급제라 그렇게 부각할 내용은 못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나머지 과목에 비해서 수학 과목 등급이 좀 높은 학생입니다. 해서 아래쪽에 이제 지원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적성 위주의 지원이 많았죠.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표 맨 위를 보시면 학생 의견도 적성이고요. 그리고 부모님 의견은 IT 계열. 제가 이 학생의 경우는 아버님과 이제 수시에 대한 상담, 정시에 대한 정시까지는 가지 않았으니까 그 입시에 대한 상담을 쭉 진행하게 됐는데 아버님께서 이제 이쪽 계열에 종사를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IT 계열의 학과를 희망했고 그래서 이제 아래쪽 표를 보시면 수원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성결대를 지나 적성 위주의 적성 위주의 전형을 지원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적성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6개를 6적성으로 가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위로 좀 가겠습니다. 오른쪽에 저희가 내린 이제 종합 판단을 보게 되면 성결, 호서, 백석대는 아까 방금 안내드렸듯이 모의고사 점수를 이제 종합해서 9월에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위에 나와 있는 안내되어 있는 이러한 대학은 마지막 구평 결과를 비교해보고 좀 지원을 하자. 왜냐하면 5435에서 54355에서 탐구가 둘 다 5였죠. 이 학생은 2개 과목 정도만 사실 한 등급 상향이 이루어진다면 사실 특히 호서나 백석 같은 경우는 정시에도 충분히 쓸만한 대학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메모를 해놨고요. 그래서 C1 이게 이제 케이스 1 적성과 면접 위주의 그 지원. 그 다음에 C2 케이스 2번은 적성 면접에 아무래도 적성은 본고사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도 이제 시험은 아니지만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교과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교과 100%는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교과에서 갈 수 있는 대학을 좀 물색해 보자. 이러한 의미에서 이제 남겨봤고요. 가면 갈수록 상담 횟수가 이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적성은 수원, 한식, 성결, 평택 요 정도 대학에서 이제 물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면접은 호서나 백석 이렇게 가면 갈수록 상담이 좀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자. 그리고 교과에서는 어떻게 할지 좀 추가 학교를 고민해보자 라는 상담 내용을 메모를 남겨놓게 됩니다. 해서 이 학생도 6개 지원 대학 중에 오른쪽에 좀 생략이 되었는데 3개의 대학을 합격하게 됩니다. 해서 이러한 수시 상담을 저희가 이제 1월에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량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안내드렸듯이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공부하고 자습하고 그런데 이러한 수시 상담을 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아침 9시부터 학생들 귀가하는 10시까지
수업하면서 질문을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이러한 상담이 아주 기본적으로만 가능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내용을 그래서 저희는 이제 2월부터 아무래도 2월에는 이제 약간의 좀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수시 상담에 대한 내용을 2월부터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해서 보통의 경우는 담임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학생 상담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강연식, 뭐 수시에는 이런 게 있다, 정시에는 이런 게 있다, 강연식으로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학생하고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림잡아서 1시간 정도 이전에 끝내는 학생은 없는 것 같고요. 보통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그리고 긴 학생의 경우는 뭐 올해도 그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도 그랬지만 1시간 반에서 한 2시간 정도 정말 학생하고 바닥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수시 상담 관련된 내용을 2월부터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해서 기간 중에 2월부터 미리 사전에 궁금한 내용이 많으신 부모님들께서는 미리 담임 선생님하고 약속을 정하셔서 내원을 하셔도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역시 이러한 강연식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학원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요즘은 경쟁이 심합니다. 예. 그래서 뭐 저희 메가스터디 아니더라도 뭐 소규모 이러한 학원에 보습 학원에 가더라도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드신 컨텐츠를 이용해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주실 겁니다. 예. 어딜 가나 그렇게 열심히 강의를 해 주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제 안내드렸던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매년 제가 한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여 명 정도 이러한 수시하고 정시에 대한 특히 이제 수시가 많겠죠. 이러한 이제 입시 결과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리고 뭐 이제 부모님들 더 잘 알고 계시는 본사에서 이제 지원되는 이러한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그나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좀 차별화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모님들 보고 계시는 84쪽의 내용을 작성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해서 84쪽부터의 내용은 학생이 작성하는 내용은 1도 없습니다. 전부 상담을 맡아주시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그 다음에 중간에 치러지는 학교 내신 결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마지막까지 집계를 해서 이제 8월경에 부모님들을 최종적으로 모시게 돼서 수시 원서 작성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경우가 86쪽입니다. 그래서 86쪽의 학생은 건성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고요. 내신이 나쁘지 않습니다. 내신이 이제 학생부 바로 이름 옆에 있죠. 2.04고요. 그리고 이 학생은 참 이제 고민이 많았는데 모의고사 점수도 역시 나쁘지 않습니다. 해서 6평의 이제 등급을 기록해 놨습니다. 1, 2, 1, 3, 3. 이 2도 사실은 낮은 2등급이 아니라 제가 수학을 직접 지도해서 이제 기억이 명확한데 그래서 항상 1, 2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이제 모의고사 점수를 갖는 학생이었는데 자 이제 학생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학생 의견은 생기부 내용은 국문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 전형은 당연히 국문과. 그 다음 교과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이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교과는 경영학과를 지원하겠다라는 의사를 보여줬고요. 그 다음 부모님 의견을 보면 이제 상황상 혹은 뭐 학생 성향상 재수는 안 된다. 그리고 나머지 건 학생 의견과 같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러저러한 내용 때문에 학생이 안정권을 원하니까 가천대를 하향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저희가 내린 건 가천대는 아무래도 추천하지 않았고, 그 다음 저희는 좀 반대 의견이 있었죠. 아주대학교는 종합보다는 교과를 지원하자. 그리고 이대 같은 경우는 학생 의견하고 일치를 했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한번 지원을 해보자. 그래서 이 학생은 첫 번째 줄에 경기대, 두 번째 줄에 가천대, 네 번째 줄에 아주대. 근데 왼쪽을 보시면 아주대를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했죠. 그리고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대 국문과를 학생 희망대로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표에 누락이 있어서 실제 지원을 한 대학이 명기가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지금 기억에 좀 의존을 해서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게 두 번째 가천대를 이 학생은 확실히 지원을 했고요. 네 번째 아주대와 마지막 줄에 이대를 확실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한테는 이제 어떤 좀 그 결과가 있었냐면, 우선 저희는 아주대학교 지원을 할 때 아주대학교의 종합전형보다는 교과를 지원하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이 지금 역시 오른쪽 쭉 가시다 보면, 오른쪽 줄을 가시다 보면 학교별 학생부를 보면 이 학생은 아주대학교의 환산이 본인의 내신 2.04보다 떨어진 2.24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아마 이 해에 아주대학교 교과 전형의 경우는 합격자 평균이 2.24하고 비슷한 수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보고 계신 그 자료집에는 종합 전형의 평균이 나와 있죠. 2.7등급 정도. 그런데 이 학생은 아주대학교를 본인 내신이 합격자 평균 등급에 준하는 점수였지만 보고 계신 대로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예. 그다음 이대는 논술이기 때문에 사실 내신의 중요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근데 이 학생은 어떠한 이제 좀 어려움이 있었냐면 표의 가운데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일정해서 고사일이 나와 있는데 네 번째 칸의 아주대학교 면접일은 11월 26일. 그 다음 맨 아랫줄에 남아있는 논술은 11월 26일. 일자가 겹치게 됩니다. 항상 저희가 학생들하고 2월에 이 수시 관련된 표를 작성할 때 고사일까지 포함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학생이 지원하게 되는 저희가 수시 상담을 하게 된 해가 재작년인가요? 좀 특이한 해였죠. 포항에 지진이 있어서 수능이 연기된 겁니다. 그래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었는데,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되면 각 대학별 고사가 일률적으로 일주일씩 연기가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아마 이때 2대 논술만 일주일이 연기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본고사일이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상의 컨디션을 가지고 고사장에 가도 사실은 어려운 시험인데 시험에 갈 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고요. 이 학생은 최종적으로 아주대학교 에이스 전형에 응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는 자동 탈락이 되겠죠. 그런데 아주대학교에 탈락하게 됩니다. 근데 이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희가 선생님들끼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회의를 하게 됩니다. 회의 내용 중에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예를 들어 이거죠. 제가 상담한 학생도 아주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응시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 옆반 선생님이 상담한 학생도 아주대학교의 교과 전형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두 학생 중에 분명히 내신이 낮은 학생이 있을 텐데 이 학생은 사실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점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겠죠. 해서 이 학생이 교과 전형을 쓰지 않고 종합 전형을 쓰다 보니까 다른 학생이 아주대학교에 이 학생보다 내신이 조금 낮은 학생이 아주대학교의 교과에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교과에 지원한 그 다른 학생은 합격을 합니다. 이 학생보다 내신이 낮은데. 그리고 이 학생은 종합에 지원을 했다가 결국 떨어지게 되고요. 이대는 응시를 하지 않아서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사실은 가천대에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 학생이 이제 수능에서 원래 모의고사가 1, 2, 1, 3등급 정도를 그렇지 않아도 맞았는데 수능에서 비슷한 등급의 성적표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능에서 이 정도 점수를 받게 되면 아무리 하향 지원을 해도 홍동 건숙 수준의 대학은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천대학교는 사실 이제 저희는 납치라는 표현을 쓰죠. 가기가 어렵게 되죠. 그래서 현재 이 학생은 가천대학교에서 흔히 얘기하는 반수를 하게 되고요. 현재 국민대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 87조 역시 안 된 사례이고요. 좀 노력을 했지만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은 사례이고요. 이 학생은 이제 곡정고등학교 학생이고요. 학생부가 5.5고요. 모의고사 성적이 잘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해서 수학은 78점.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해도 될 만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수시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학생이었고요. 그 다음 왼쪽에 이제 학생 의견을 보게 되면 간호학과 물리치료, 예, 본인들 아시겠지만 이제 보건행정, 그래서 이러한 그 이제 보건 쪽의 학과를 보게 되면 보건행정이 있고요, 보건실무가 있죠. 그래서 보건실무 같은 경우는 간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뭐 임상병리 과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학교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아니면 뭐 치위생, 그 다음에 물리치료, 그 다음에 방사선, 그 다음에 응급구조, 이러한 식의 이제 구조를 갖고 있게 되는데 이 학생은 내신이 좀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실무 쪽으로 가기는 사실 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 해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학생들은 공부만 하면 되게끔, 그리고 나머지 자료는 저희가 다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전국에 있는 관련된 학교를 찾은 거죠. 그래서 표를 쭉 내려가시다 보면 밑에 쪽에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대학들도 있을 텐데요. 경운대학교 구미, 그 다음 뭐 중원대학교 괴산, 이러한 학교들의 전부 표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자료집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관연도 입시 결과를 다 조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보시는 표는 이 정도이지만, 그러니까 그 학생들하고 상담한 내용의 일부만 사실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표는 부모님들 자료집에 실어드린 거 말고도 아래쪽에 이제 많은 내용이 이제 실려져 있습니다. 해서 이 학생은 사실은 수시에서는 사실은 6개 대학에서 전부 좀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84쪽부터 지금 보시는 87쪽까지 고3에서 준비하는 2월부터 수시 기초 상담을 시작해서 마지막 9월에 이제 원서 작성까지, 이제 원서 접수까지 도와주게 되는데, 아까 이제 그 84쪽부터 안내드린 그 내용 중에 정말 많은 학원에서 열심히 수업을 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학생들하고 항상 공유하다 보니까 단순히 국어 점수를 좀 올리고 영어 점수를 올리고 단순히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좀 구체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막연히 수학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린다라기보다는 너가 수시에서 너가 정시에서는 이러한 대학을 쓰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의 최저를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방향 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수업만 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이러한 입시가 주되어 있기 때문에 좀 올해 고3부터는 86쪽, 87쪽에서 안내드렸던 이러한 좀 안 되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노력을 수업에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냥 수업만 진행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88쪽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요. 이제 지금 고3 학생들은 이제 수업을 마쳤고요. 수능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27일 날 발표되는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사례처럼 이제 조금 수시에서 좀 이제 합격이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정시를 의도하는 학생들은 수업은 맞춰졌지만 이제 학원에 다시 와서 88쪽과 89쪽에 대한 정시 상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88쪽은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정시 상담을 쭉 진행을 하면서 가장 잘된 사례 중에 하나, 그냥 잘된 게 아니라 가장 잘된 사례라고 제가 가장이라는 단어를 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89쪽이 가장 후회가 되는 상담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88쪽 내용은 이제 왼쪽 위에 보시는 내용이 수능 성적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의 원점수는 없죠. 수능 성적표에 표준 점수 득점과 그 다음 100분위 득점이 안내되어 있고요.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그 점수들의 합이 오른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랫부분에 비교 점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이 학생은 국어에서 129라는 표준 점수, 수학에서 121이라는 표준 점수를 맞았죠. 그래서 이러한 점수들을 4과목 합, 3과목 합 정리한 게 520.15, 391.15라고 정리가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비교 점수가 뭐냐면 전국에 520점 득점을 한 학생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점수는 다소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비교 점수 부분에 수학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학생의 실제 표준 점수는 위에 있는 121이지만 그죠? 비교 점수의 표점은 122.6입니다. 그러니까 동점자에 비해서 이 학생은 1.6점 정도 수학에선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은 거고요. 그리고 100분위는 무려 3.7이나 부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성적표가 23일에 나오고 나면 방송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유불리를 파악해야 된다. 그걸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은 100분위가 동일 총점을 갖는 학생들에 비해서 3.7이 부족하니까 100분위를 수학에 반영하는 대학은 아무래도 원서 접수를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오른쪽에는 영역별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비율이 2대 3대 2대 3이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아래쪽을 쭉 내려가시다 보면 서강대는 2, 3.5, 3, 2로 그러니까 수학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반영 비율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표준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표의 오른쪽 위에는 이 학생은 원래 국수형 탑이 단순합은 520.15였는데 영역별 비율로 환산을 보게 되면 이 학생의 520.15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는 아까부터 제가 지금 표준 점수 기준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518점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서강대는 516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비 고3보다 위에 고3 학생이 있는 학부모님들께 좀 더 유용한 이제 그 안내가 될 것 같은데, 흔히 얘기하는 그 배치 자료 있죠? 커다란 종이에 대학이 이제 깨알같이 나와 있는 이러한 배치 자료에 나와 있는 점수를 보실 때 단순 합이 아니라 적어도 영역별 비율에 따라서 환산을 해 보신 후에 자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학생이 왜 이제 잘된 사례 중에 하나냐면, 정시는 아시겠지만 3개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가군, 그래서 이 학생이 희망을 하는 대학이 성대, 한양대, 그 다음 나군에선 연대, 학과만 좀 달라 있죠. 그 다음에 다군에서는 이해 정시가 그랬습니다. 다군에서 주요 대학 중에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 외시선에서 주요 그 대학에서 특히 지금 안내드린 주요 대학들 중에 공과 대학에서 다군에 모집을 하는 대학이 중앙대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군에선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앙대를 갖다가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좀 명함을 넣어놨는데 가군의 파이낸스 경영, 그 다음에 나군의 연대 신소재, 그래서 다군의 중앙대 ICT 창의. 그래서 이 학생은 이제 가나 다군 세 군데에 이제 다 합격을 한, 그래서 가장 잘된, 제가 이제 상담을 한 그 사례들 중에 그러한 경우였고요. 그 다음 89페이지는 잘 안 된 사례입니다. 안타까운 경우고요. 가군에선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 대기 1번에서 올해로 치자면 이제 1월 4일 날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기간이 이제 안내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대기 1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나군에서는 대기 5번을 받게 되었고요. 근데 이게 참 정말 안타까운 게, 그 공주대학교 특수교육과를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이제 추합 707.52라고 안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은 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남대 초등특수교육과 아래를 보면. 근데 제가 이렇게 10년 동안 우리 학생들 이제 입시 지도를 하면서 소신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메가스터디 자료 중에 소신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떨어지는 소신 판단을 받았는데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제가 이제 보지를 못했고요. 그리고 추합 같은 경우는 한 20건이나 30건 중에 한 건 생길까 말까. 근데 이 학생은 소신 판단을 좀 받았는데 좀 대기 5번까지. 그래서 아쉽게 좀 마무리가 좀 잘 안 된.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수시 지원이나 정시 지원 때 지원을 할 때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이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논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안 된 경우가 있으면 과연 뭐가 부족했을까, 이러한 경우에도 논의를 하게 되죠. 내년부터는 다시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안 되니까 해서 저희가 실제로 지금 4페이지에서부터 안내드렸던 내용이 학생들의 이러한 학습 지도를 하면서 너희들은 공부만 해라. 그것 이외의 사항은 이제 선생님들이 전부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2월부터 학생들 이제
학사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제공하는 고3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핵심 사항을 잠깐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주요 사항 체크 포인트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제가 이제 아까 안내 드렸던 2월 달에 혹은 그 이후에 부모님들을 모시게 되었을 때 관련된 내용을 체킹하면서 부모님들께 안내를 드릴 내용을 이제 표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제가 지난 예비반 설명회 때는 91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부모님들께 제가 안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 올해 기준으로는 이제 전체 대입의 43% 정도를 모집하게 되고, 그리고 정시와 가장 효과적인 이러한 그 정시와 수능과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어울리는 그러한 전형이다부터 시작해서 종합전형, 논술전형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91페이지부터의 내용은 저희 그 지난달 진행되었던 예비반 설명회 그 자료를 확인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추후에 얼른 사태가 좀 진정이 돼서 아마 이 다음번에 부모님들을 모시게 될, 제가 맞이하게 될 기회가 그 썸머 설명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진행되는 설명회를 좀 기약하면서 입시 제도에 대한 안내는 그때 보완을 해서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겨울방학 탐구학습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